안녕하십니까. 천지TV 경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인철입니다. 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안하죠. 전 세계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대변이었기에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서민 금융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출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뚫고 있는 빛을 발하고 있는 한류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 이인철의 경제 인사이트, 지금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의견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언도 적극 환영합니다. 자, 이인철의 경제 인사이트 오늘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립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죠.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6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데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43개 국가 가운데 상위 4번째에 속합니다. 자, 이를 이유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없는 저신용자, 취약계층은 지금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사채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에 이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서 저금리 대출해 줍니다. 대환 대출해 줍니다.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등의 사기 문자를 통한 보이스 피싱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서민 금융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는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조 원장님 명함을 받았습니다. 잠깐 이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워낙 이제 서민 금융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으신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조 원장님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검사국장으로 저축은행 구조 조정을 주도했고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카드사 중징계를 내리면서 금융업계에는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특히나 2015년 이 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담은 그놈의 목소리를 공개했죠. 당시에 2천억 원이 넘던 사기, 금융사기 피해액을 500억 원대로 획기적으로 낮춘 데 일조해서 국민은장, 목련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2016년 금융감독원을 퇴임한 이후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서민금융전문연구기관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출범 초대 원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제 소개가 맞습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과찬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몸담고 계신 서민금융연구원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금융감독원에 한 20여 년 몸 담으면서 보니까 각 그 은행, 증권, 보험 각 권역별로 이게 연구기관이 다 있는데 정말 그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자금 애로나 이런 걸 해소시켜줄 연구를 하는 전문기관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해서 나와서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까지 모여서 연구원을 설립하게 됐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대부업체로 가지 않고 자금을 잘 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채무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좀 시작했습니다. 예. 이 서민금융연구원이 최근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4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또 어떤 취지였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이제 그 2001년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사금융 이용자들 피해 신고를 받아왔는데 네. 사실은 그 사채 시장을 뭐 사채 동결 조치를 취하고 이건 73년도에 있었습니다만은 사채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그 신고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금감원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제가 이 대부업법을 통해서 사채 양성화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대부업체를 그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에서도 돈을 못 빌리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그 돈을 빌릴까 평상시에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좀 하게 됐고요. 예. 그 조사는 사실 뭐 우리 국내 많은 그 조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감독원에 오래 있으면서 느꼈던 것이 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는 그 기관들 예를 들어서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연계시켜 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조사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대부업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그 22,000명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냈고요. 네. 그리고 대부업체의 570여 개 회사를 통해서 공급자, 이게 수요와 공급 측면을 다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조사 결과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응답자의 70%가 최근 3년 동안 대부업체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대부업체 지금 그 법상 금리가 연 24%입니다. 상당히 네. 높은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대부업체까지도 대출을 못 받는다. 가리고 있다. 신용도를 네. 가려서 대출해 준다는 그렇습니다. 의미인가요? 그만큼 이제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제 신용도를 그 신용 평가를 철저히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70%가 못 받는다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최근에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100명이 가면은 한 12명, 3명 대출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아요. 80, 90% 가까이 된다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신용대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예. 이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직격탄을 받는 건 서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서도 대출 못 받은 분들은 어떻게 조달을 할까? 예. 어떻게 조달을 할 것 같은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 지금 대부업체가 그나마 예. 법적 테두리 안도 내에서 최고 법정 이자를 지켜 준수해야 되니까 그래도 24%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를 믿고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대출을 반려당했다라고 하면 사채 시장밖에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건 가족입니다. 가족.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 뭐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게 한 40~50% 되고요. 네. 한 15% 정도는 사채 시장으로 가고 그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를 또 활용해서 잘 그렇게 대처하시는 분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거는 뭐 자기가 그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좋으나 네. 그렇지 못하고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가는 분들 예. 이분들이 이제 연 한 19만 원, 20만 명씩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대부업을 이용하다가 사채 시장 가는 분만 그러니까 원래 사채 시장으로 바로 간 분들까지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예. 거기에는 금리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 300%, 뭐 1000% 이렇게 가는 그런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부업체에서 대출 거절당했다. 우선 가족한테 손을 벌리고 그리고 혹시나 정책금융 상품 가운데 내가 맞는 상품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고 나머지 경우에 사채 시장으로 내몰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지금 대부업체들이 이처럼 그 신용도 갚을 능력을 따져가면서 가려서 지금 대출해주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법정 최고 한도 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낮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 정확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최고 금리를 낮춰서 이득을 보는 계층이 있겠죠. 어차피 이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그 낮은 금리를 쓰게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대부업체를 못 써가지고 악성 그 악법 사채업자로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더 피해를 본다고 봐야 돼요. 이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최저임금 보셨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분들 대비 실제 일자리 잃고 나가는 분들, 이런 그 비교를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0년 걸려가지고 109.5%에서 시작해서 지금 20%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빠른 감이 있지요. 지금도 아마 법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과연 그 국민들이 볼 때는 대법법상 금리를 낮추면 이득이 된다, 서민들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사자들,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못 빌리는 그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들한테 대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설문조사 결과에도 보면 금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돈 빌려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뭐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최고금리나 이런 걸 이렇게 조정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한테 사실은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 자금에서도 밀려나서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절돼서 사채 시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연간 19만 명이에요. 과연 이분들은 법적 테두리 내에 보호를 전혀 못 받잖아요. 금리뿐만이 아니라 불법 추심에도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하루에도 이제 37명, 한 40여 명까지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절반 이상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채를 쓴 분들, 대부분 쓴 분들한테 물어봐요. 왜 그 금리가 높은데 그렇게 쓰셨지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절반 이상이 60%가 생계자금이에요. 생계자금. 물론 지금처럼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가구당 100만 원씩, 뭐 1인당 20만 원씩 예를 들어서 계속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여튼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나락에 빠지지 않게끔 그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이것은 뭐 정책금융 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조 원장님은 상대적으로 조금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려고 지금 정책금융 상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햇살론, 미소금융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왜 이분들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그것까지도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죠. 지금 햇살론 세븐틴이라고 작년에 출시한 상품이 있습니다. 예. 그게 보면 이제 대부업을 이용하는 분들 높은 지금 4%니까요. 그분들을 이제 아니면 사채 쓰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이에요. 연 17.9%입니다. 상당히 높죠, 금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금융과 복지를 상호 연계를 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금융 쪽에서 이분을 상담해 보니까 도저히 돈을 빌려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부분, 이런 분들은 개인 희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복지 쪽에 정보를 줘 가지고 복지 제도로 복지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커버를 해주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연간 19만 명 이상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만한 대책이 없을까요? 묘안이 좀 없을까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이 고금리 대부업이나 사채를 쓰는 분들 중에 약 40%는 30%는 예. 신용이 우량자들이 많아요. 신용이 좋다고요? 100명 중에서 30명은 예. 1에서 6등급, 우리가 10등급으로 나눴을 때. 예, 예. 근데 이분들은 이제 금융기관에 가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뭐 한다든가 자기가 또 자금 빌린 걸 숨기고 싶다든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수요로 인해서 이분들조차도 이 고금리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선 이제 지금 서민금융
금융진흥원에 보면 맞춤 대출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그 출범 시에는 한국 이지론이라고 있었는데 예. 한국 이지론 지금은 맞춤 대출 서비스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예.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의 신상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안내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 무슨 상품이 뜬다든가 아니면 저축은행에 무슨 상품. 그래서 대부업까지 다 등록을 시켜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상품을 빨리 찾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정부 정책 상품이 있지만 이걸 몰라가지고 사채 시장으로도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을 구제해야 되고 아까 마찬가지로 저것도 어려운 분들은 결국은 이제 사채 시장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복지하고 연계시켜서 최대한 구제를 하고 이런 정책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정책 금융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근데 이게 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네. 아마 금융감독원을 취재하는 기자들한테도 물어봐도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보면 햇살론, 미소금융, 세이망올시, 바꿔드림론 뭐 용도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네. 각각 다 달라요. 이게 뭐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알고서 당장 급한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홍보와 이 정보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05년도에 만든 게 아까 말씀드린 맞춤 대출 서비스거든요. 네. 거기에 상품들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이 대상이 되면 그런 상품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보면은 이제 그 중개인들 있잖아요. 대출 모집인이라 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들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 또 코로나 이런 걸로 언테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 한국 이지론 이걸 통해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그 서민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금융에서 이제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이런 문제, 서민 금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이제 복지가 상당히 또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미국 같은 데도 수천 프로짜리 그 막 사채가 있어요. 물론 그 이자로서 받는 건 아니고 거기는 이제 수수료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단기 그 페이데이다 뭐 그럼 급여 일을 앞두고 뭐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뭐 이럴 때는 이자 제한을 이제 좀 완화해서 합니다. 우리처럼 연이 24%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몇천 프로씩 받을 수도 있게 막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떻든 신용이 괜찮고 자금이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말 고리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복지하고 연계를 시켜 가고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정책 당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법정 최고한도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자, 이게 오히려 저축은행의 대출을 더 꺼리게 하고 손님을 가려서 받게 하고 신용도를 따지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걸 정말 그 신용도에 맞게 그 대출 금리를 산정을 해서 받게끔 유도하는 게 정부에서 할 일이고요. 네. 이 최고 금리를 자꾸 낮춰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 서민들을 정말 코로나 사태가 이게 이제 장기화될수록 직격탄을 맞는 건 서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대출을 더 못 받게 만드는 거는 정말 자살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탄력적으로 대출 받게 해달라면 너무 급작스러운 금리 조정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쉽게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맞춤 대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서민금융 상품의 자금을 좀 거슬러서 따져보면 대부분 일본계 자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부업체 TV 광고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를 좀 보게 되면 상위권이 전부 다 일본계 자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데 그 비중이 뭐 4분의 1 이상이 일본계 자금이라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뭐 지금이야 금리 수준이 비슷해졌지만 과거에 굉장히 저렴한 일본계 자금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돈 장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제가 대부업 양성화 시키면서 예. 이걸 쭉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일본에서 대부업 한다면 돈 안 줍니다.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한 23%,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일본계 자금이 아마 한 17조 원 이상 풀렸다라고 지금 나와 이제 있거든요. 근데 대주주가 예.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지 예. 그 자금 조달은 다 국내에서 한 겁니다. 국내에서요. 다만 거기 일본계에서 이제 일본은 83년도 네.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서 대금업 양성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하우나 이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영업을 체계적으로 잘 하다 보니까 국내 금융사에서 빌려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러시안 캐시는 국내계라고 자꾸 본인들은 주장하지만 일본서 240억이 들어왔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10조 원이 달하는 그런 규모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자금 원천을 따져보면 네. 일본서 우리가 IMF 때 이게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금을 일본에서 한국 가서 대금업 한다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더 그렇죠. 자기네 자금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융통해서 돈 장사, 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업계에서 예. 그동안에 한 20년 뒤떨어진 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3위까지는 이제 올라왔는데 네. 그런 영업을 더 잘해가지고 그분들로 돈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은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정책금융 상품이 전체 시장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민간 서민금융의 시장 활성화된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대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정책금융으로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그 금융회사의 그 자생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만든 상품만 팔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언제 실력을 키우겠습니까? 신용평가도 제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금융 정보가 아닌 비금융 정보를 갖고 신용평가도 해서 이분들을 지금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7조 10조 원씩 이렇게 정책금융을 풀다 보면 서민금융 회사들은 자기 실력을 키울 생각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서민금융 시장을 구축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갈수록 정책금융은 줄이고 민간금융에서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얘기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원장님은 금융감독원 근무 시절에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정말 공개했습니다. 그놈 목소리라는 이제 목소리를 공개하면서 금융사기 피해를 획기적으로 좀 낮췄습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이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최근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연말에만 해도 이제 6,400억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연간 6,400억. 근데 죄송하지만 6,400억은 신고한 것만 그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다 은행에서 빠져나간 걸 알고 한 사람들이 신고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못 찾을 거 뻔한데 뭘 하고 신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좀 줄었다는 정보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 1,300억까지 이제 2,000억에 1,300억까지 줄였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고민했던 그겁니다. 정말 사기범들의 그 수법을 우리가 따라하기 힘들더라. 최근에 해킹 문제도 나옵니다만은 해커들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을 펼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제 3개월, 6개월 정도 하다가 대책을 하나 내놓으면 약발이 한 2, 3일 가요. 네. 그리고는 다시 올라갑니다. 2, 3일 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 사기범들 목소리를 공개하자.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그러면서 얻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정말 그 사기 수법을 널리 알려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발 붙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듣고 저거 TV에서 많이 들었던 거네. 안 당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 나와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다 국내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월 1,000만 원씩 받고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 목소리 나오면 친구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위축시키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거는 새로운 사례가 나올 때마다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화 가로채기 앱까지 생겼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 받아가세요 하고 밑에 이제 URL 깔아놓고 딱 누르잖아요. 누르는 순간에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죠. 정보가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악성 코드가 심겨서. 악성 코드가 심겨지면 내가 검찰로 전화해도 지들이 받고 금감원도 전화해도 지들이 받고 전화 가로채기 이런 것까지 생겼어요. 심각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할 일은 뭐냐면 지금 화이트리스트 이런 거 만들어서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수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이 URL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저도 URL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 뭐 KR이잖아요. 마지막에 CO.KR. 근데 예. CR로 돼 있지. CR. CN. 차이나. 그럼 전화 알지. 그죠? 그 꼴같이 돼 있는 거. 그런 걸 못 보죠, 그거를. CN으로 돼 차이나. 근데 그걸 일반인들이 알겠냐고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많이 알려야 됩니다. 많이 알려가지고 새로운 수법 이게 나왔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하고 병행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신고된 건수만 연간 6,400억 원이 넘게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한 금액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정말 피해를 당했어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놈의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그동안은 중국인 목소리로 보이스피싱을 했다면 지금은 전화 상담원 목소리입니다. 구별이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네. 이게 표준어를 구사하기 네. 때문에 구별이 안 갈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뭐 자녀가 납치됐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문 직장인들도 전문직 요원들도 뭐 변호사 하물며 이런 그 굉장히 설마 저분이 당할까라는 분들도 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이스피싱 책, 이 조직책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기반, 서버는 어디 있느냐? 중국에 있는 점조직들이에요. 맞습니다. 기껏해서 국내에서 잡아봐야 피라미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검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경찰청에서도 이제 수시로 이제 가끔은 나오더라고요. 중국과 연계시켜서 뭐 근원지를 소탕했다 이런 게 가끔 나오는데 그 빙산의 일각이고 저도 이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중국도 가봤어요. 일본도 가봤는데 정말 그 중국 같은 데는 웃어버려요. 그 왜 그 감독 당국에서 이런 걸 하고 다닙니까? 공안에서 잡으면 되죠. 그러면서 협조를 안 해줘요. 왜 그러냐? 하루에 15억에서 20억 원씩 중국으로 그냥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사기쳐가지고 중국으로 가니까 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급할 게 하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못 쳐요. 왜냐하면 거의 사형순에 당하는 그런 강력한 처벌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걸리더라도 사실은 그 뭐 심부름하다 걸리는 사람 정도밖에 안 걸리고 주범이 걸리더라도 2, 3년 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우리나라는 경제 범죄에 대해서 너무 좀 관대하다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기질 않는 거고요. 중국이나 일본하고 외국 기관들하고 어떻든 연계 수사를 좀 잘할 수 있게끔 해서 근절을 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금융감독원 시절 이 금융사기 피해 2천억 원 상당이던 것이 지금은 6,400억 원, 신고된 건수만 3배 이상 더 늘어났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피해자다. 피해자가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구제를 받는 방법과 실제로 신고를 해서 구제받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구제를 지금 30분 이내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 이제 우리 지연 인출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네, 그 지연 인출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서 되고 있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돈이 이체된 걸 알고 30분 이내에 신고하면 한 70%는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30분 내로 했을 30분 경우. 내로 했을 때.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분들하고 이제 속도전이죠. 일단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해야 되냐? 이거 막 전화번호 여러 개 알려주면 골치 아파요. 우리 아플 때 119로 하잖아요. 아플 예. 때. 아프면 빨리 119 눌러. 우리 시골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맨날 아버지 편찮으시면 119 누르세요 하는데 이거 금융 사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빨리 112를 눌러야 돼. 112번 112를 눌러야 돼. 우리는 지금은 금융 사기범들이 너무 설쳐가지고요. 112번을 머릿속에 갖고 다녀야 돼요. 112번 얼른 눌러가지고 직업정지를 시키고 최대한 빨리 직업정지 시키고 구제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에다가 신고를 해서 지금은 소송 안 하고도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그 제도까지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피해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후에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에요. 꼬깃꼬깃 돈 모아서 정말 이게 비상시에 쓸 돈을 어떻게 하라는지 그분들 통장을 굉장히 겨냥하는 수법들이 많아서 30분 이내에 자기가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구나 자각을 하면 좋은데 그 시간을 벗어나게 되면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없지요. 없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거에 이제 어르신들이 당했다고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데 네. 제일 많이 당한 건 20, 30대예요. 20, 30대들이 사실은 그 금융 경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한 통의 전화를 받은 4천만 원을 붙였어요. 제 친척인데 4천만 원을 붙였더라고. 그 왜 붙였냐 했더니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을 서준다겠다고 대출이 한 1억이 필요한다고 4천만 원을 보내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전화할 시간 없다. 빨리 112번 눌러라. 눌러라 안 하죠. 어제 일인데 지금까지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참 그 돈이 있으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법원장도 당했으니까 법원장도 옆방에 아들이 자고 있는데 모르고 6천만 원씩 붙여줬으니까 그거 뭐 그분이라고 욕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당하는 분들 보면 공통적인 게 혼을 빼버려요. 혼을 자기 그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막 따라오게 만들거든요. 1시간씩 전화를 붙잡고. 근데 절대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올해 초에 원장님이 머니 테라피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떤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그 뭐 금융 사기나 이쪽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많이 하고 저신용자 어려운 분들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가장 그 진짜 쫓아다니면서 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돈 때문에 죽지는 마세요. 정부에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정말 그 빚 때문에 죽지는 마세요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머니 테라피, 돈 무슨 테라피가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니를 살짝 붙여봤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정말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A, B, C가 있고요. 개인희생, 개인 파산 뭐 있는데 이런 걸 다 이용하지 않고 그걸 자기 목숨을 끊고 거기를 나가서 더 나가서 어린 아이까지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했는데 뭐 사실은 홍보도 많이 해서 지금도 뭐 몇 세까지 찍었습니다만은 사실 또 그런 분들은 책을 또 안 보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바쁘거든요.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그런 의도에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든 인쇄나 이런 것들은 또 백혈병 협회나 이런 데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이 쓰신 머니 테라피는 지금 대출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고금리 불법 사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금융 위협에 이 보호막이 없이 노출되어 있는 서민들을 위한 현명한 금융 가이드라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책을 많이 팔아서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많이 팔아서 인쇄를 많이 받아서 이제 좋은 일에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닥칠지 모르는 이런 금융사기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해법, 지혜를 담아놓은 책이니까 한 번쯤 좀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이거 뭐 개인적인 어떤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뭐 기획재정부 금융위까지 출입했을 당시에 저는 중국인의 목소리로 검찰이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당연히 저는 이제 이상하다. 검찰에 중국인이 왜 있지? 라고 해서 의심을 해서 끊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전문직도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 갔거든요. 그렇게 돼서 사실은 112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거기서 오는 답변이 그냥 끊으십시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너무 정말 황당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지금 개인들의 피해라고 계속해서 치부해버릴 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정부가 금융감독원이다, 뭐 경찰청이다 이렇게 맡길 게 아니고요. 범부처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기범들이 전화를 해올 때부터 돈을 빼갖고 중국으로 갈 때까지 그 과정에서 각 부처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온다. 어디가 제일 먼저 알겠습니까? 통신사가 제일 먼저 알죠. SK나 KT나 그렇죠.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에서 온 전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국제 전화입니다. 예? 이거를 그 음성 메시지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이거 그 관철시키는데 10년 걸려서 10년. 그래서 지금 통신 관련 부처부터 그거를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 찾으러 왔을 때 그 고객들한테 거액 현금을 차지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그걸 바꿔서 이제 가는 환전상 뭐 이렇게까지 총체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총시나 이런 데 중앙이 돼가지고요. 범부처적인 그런 걸 해야 돼요. 지금 뭐 돈만 정부 돈을 퍼주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머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피 같은 돈을 빼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들은 마찬가지로 자기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기를 안 당하게 막아주는 게. 그리고 은행들은 은행원이 예를 들어 높은 기질을 발휘해서 사기범을 잡았다 그러면 정말 표창도 좀 멋있게 하고 승진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서민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원장님은 어떤 일을 해 나가실 건지 계획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제가 뭐 많이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진짜 이 서민들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나 하는 저는 금감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 돈이 안 됩니다.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줘야 연구도 하고 뭐 좀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사나 어디나 사실은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에서 국책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돈만 37조 원, 뭐 100조 원 퍼졌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돈이 썼으면 이 돈이 제대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도 하고요. 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노력을 하고요. 이 사기범들한테 사기를 덜 당하는 이런 그 서민들이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성목 이 서민금융연구원장님과 함께 서민금융의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산업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까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한류 열풍만은 여전히 핫합니다. K-팝, K-드라마나 영화의 경우에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는 한류 시장에 대해서 진단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이호규 대중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한류하면 그동안 사실 한국 드라마, 영화,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뭐 다양한 이제 분야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한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은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맞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류라는 단어보다도 신한류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키워드 자체를. 그래서 영화랑 K-팝, 그다음에 이제 K-드라마를 넘어서서 이제 화장품, 한식, 전통문화 등등 해가지고 이제 토탈로 해서 신한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CNN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보고를 보면요. 최근 10년간의 전 세계 글로벌 문화, 이제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K-팝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대의 이제 동아시아 문화였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분석이 있고요. 맥킨지도 이제 점점 이제 그 아시아권의 문화 지배력이 이제 형성되고 있고 기존의 이제 서구 문화에서만 소비됐던 영향들이 이제 쌍방향으로 아시아권과 같이 이제 쌍방향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제 이제 말씀하셨듯이 커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이제 아티스트들이나 제작진들 이런 분들을 제가 직접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 한숨밖에 안 쉬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나 그다음 문화체육관광부나 이제 많은 지자체나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이런 기관들 단체에서도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영상이나 인터넷이나 그다음 OTT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으로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좀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로나19가 정말로 이 문화 사업까지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주로 대면 서비스 업종으로 속하던 이런 문화가 현격하게 위축이 되고 이제 언택트 쪽으로 이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뉴스가 방탄소년단 BTS가 세계 최대 온라인 공연을 했어요. 네. 90분 공연에 250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된 거죠? 네,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뭐 마돈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팝 아티스트들조차도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수익적인 측면도 물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이거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사망자가 거의 한 뭐 40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힘든 서민들,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 기부하는 그런 문화도 생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BTS의 인기는 여전한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다음 뷰를 봐도 뭐 보통 300만 뷰부터 해서 뭐 500만 뷰 이상으로 기생충에 대한 그 파급 효과도 여전히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코로나19 충격파로 인해서 지금 문화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위축이 돼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한번 극장을 한번 몇 개월 만에 한번 가봤거든요. 네네. 정말 통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중간 쪽 자리에 이제 여러 명의 커플들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은 다 비어 있는 상태고, 피부로 좀 느끼고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필름 마켓, 영화를 파는 이제 오프라인 마켓이죠. 필름 마켓, 또 극장 산업 위축으로 인해서 이제 전통 수출 시장에서 BTS가 이번에 히트를 또 쳤던 그런 것처럼 OTT 플랫폼으로 시장이 변화돼 가고 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지금 많은 아티스트들과 제작진들이, 그다음 기획사나 엔터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BTS 온라인 공연을 보면서 코로나19가 위험 요인이기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꼭 현장에 안 가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공연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대리만족이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BTS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가수들도 이런 방식의 어떤 온라인 공연을 좀 추진해 볼 만한 여진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이 바이러스 시대에 돌입하고 나서 이제는 가장 고민하는,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공연을 멈출 수는 없다. 계속 이제 ING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택트 시대, 온라인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대학도 이제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2020년도가 변곡점이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시대가 트렌드가 바뀌는 변곡점이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많은 이제 관객들, 소비자층들도 온라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적인 준비, 심적인 준비, 그다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조금씩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신승훈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콘서트를 취소했어요. 근데 가을에 또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콘서트를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이돌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자, BTS의 온라인 90분 공연에는 지금 전 세계 107개 지역에서 무려 75만여 명이 한꺼번에 동시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BTS의 소속사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기존에 있는 빅3 엔터테인먼트를 초월하는 규모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이 아티스트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제 생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뭐 YG랑 JYP, SM도 있었지만은 이 빅히트 측에서도 BTS의 인기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꾸준할 거라고 이제 스스로 개런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하게 된다면 이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자, 영화 쪽으로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뭐 기생충은 뭐 세계 영화제를 석권했습니다. 이제 아카데미 영화상까지 작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세계 영화 속에 K 무비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세계적 위상을 좀 바꿔놓는 역할을 톡톡히 했죠. 네, 그렇죠. 네. 예. 일단은 아시안 영화에 대해서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외국에 있는 뭐 관객들뿐만 아니라 제작진도 많이 좀 무시를 했었죠, 사실은. 근데 기생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공감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히어로 무비 있지 않습니까? 뭐 영웅화되고 뭐 정의를 외치고 이런 부분보다도 요즘 관객들은 본인의 삶에 스크래치를 해줄 수 있는, 본인이 어렵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영화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에도 먹힌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작년에 이제 조커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커가 한국에서 이제 히트쳤던 이유도 우리 이제 많은 젊은 층, 청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 관객들이 이제 큰 박수를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조커가 가졌던 외로움과 갈등, 힘든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를 찾는 분들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제작 편수도 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영화 수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화 수출이 사실 지난해는 이제 한국에 일어났던 게 이제 1천만 관객 영화가 5편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수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제 201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비해서 8.9%가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예, 그리고 제작 편수도 200편이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기생충 하나가 물론 이제 큰 역할을 했지만 국격도 높이고 큰 역할을 했는데 전반적인 영화 시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잠깐 언지했지만은 전 세계인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액션 영화보다도 액션 영화 충분히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젠더 이슈라든가 뭐 하이라키 같은 거, 하이라키 시스템 아니면 뭐 좀 감칠맛 나는 가족 이야기든 이런 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보급하고 배급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이제 관객들, 전 세계인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국내 시장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블록버스터 영화들 거의 다 스톱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산행의 이제 후속편인 반도 영화만 7월달 개봉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뭐 승리호나 영웅 같은 이제 큰 영화들이 다 추석 이후로 미뤄져서 언제 개봉할지 릴리스 자체가 지금 정해지지 않는 상태이라서 올 하반기가 어떻게 이 전개가 될지를 많은 영화인들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드라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는 사실은 언택트 시대에 집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다 보니까 오히려 수출 시장이 좀 더 나아졌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종편에서 제작을 했었죠. 방영됐었던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도 사실 영화랑 비슷해요. 이게 지금 수출이 사실 이제 빅드라마를 빼고 나머지 부분들 수출이 많이 부진한 상황이라서 지금 드라마 제작사 PD도 저희 이제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이거를 넷플릭스 같이 OTT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공중파나 종편을 통해서라기보다도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OTT를 통해서 새로운 영상 플랫폼을 찾아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드라마 수출을 좀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OTT 서비스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언택트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단연 압도적으로 1위인데 지금 후발업체라고 하는 웨이브라든가 국내의 이 지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많은 이제 벤처 기업들을 포함해서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영상 관련된 곳들, 그다음에 이제 외주 제작사 정도에 그쳤던 많은 영상 프로덕션들이 어떤 이제 자본을 좀 많이 좀 끌어들여 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이제 좀 종합 OTT 플랫폼을 좀 만들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언택트 시대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 시대에 밖에 나가서 관람하고 접촉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피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기생충 속에서 이 먹방 장면이 나와요. 이 짜파구리인가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이 K푸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개인 동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한국의 먹방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유튜버 망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긴 했습니다. 들으셨죠? 예. 이분이 이제 저도 보니까 구독자가 400만 명이 넘더라고요. 이제 한국계 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이걸 먹방을 시작했냐 보면은 이제 어머님이 한국 분이시다 보니까 네. 어머니가 요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소위 말 젓갈이라든가 멸치 국물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잘 모르는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시도를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고 시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재밌는 화법도 필요하고 공감대도 필요하고 또 심플하면서도 쉽게 전 세계인들이 따라해서 요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K푸드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식품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식품 기업들이 앞으로는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를 통해서 OTT를 활용한 다양한 먹방 콘텐츠를 생산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게임과 그리고 웹툰도 꽤 이제 우리나라가 인기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연기 학원, 실용음악 학원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 근데 반대로 가장 잘 되는 학원이 바로 게임 학원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은 게이머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새로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나 게임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게임 아카데미나 아니면 게임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예,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한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법무처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이달 13일부터 2020 글로벌 한류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기획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류 시장 어떤 수출 기여에 한 몫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한류 박람회가 한 10년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열리고 이번이 또 처음이죠. 예, 그래서 이 홍보 효과가 이제 중국, 동남아, 중동도 이제 온라인 쇼핑몰하고 같이 전용관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한류 박람회 같은 경우 이제 적은 공간의 부스에서 이제 소통하는 차원에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으로 할 경우는 더 다양한 콘텐츠와 아이템이 나올 것 같고 더 다양한 소통이 일어날 것 같고요. 또 언택트 마케팅이 또 연계될 수 있는 또 더 이제 신한류의 확산, 또 관광산업 역량 강화, 또 영화예술 스포츠 분야 등의 이제 환경 조성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유통망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한류 시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건 없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제2의 한류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일 겁니다. 예비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일 것이고요. 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요 혁신 성장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자금난이 가장 또 어렵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정부에서 정책 금융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OTT의 이제 세계적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콘텐츠와 이제 유통망의 이제 해외 진출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류 문화 축제를 확대하는 게 또 필요하고 이제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점차 이제 변곡점을 찍고 이제 변화되는 시점에서 요걸 이제 한류 문화 확산하기 위해서 온라인 한류 페스티벌도 좀 많이 좀 생산해서 만들어서 확산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호규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한류 시장을 진단하고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오늘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이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언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경제 전문 프로그램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